네, 이번 코너는 빠삭한 전문가들 모시고 현안 다루는 바삭한 초대석 시간입니다.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내놨는데요.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값하면 이분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찬의 말씀이네요. 사실 이제 화요일에 정부가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사실은 주요 내용이 부동산 관련된 거였어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교수님 모시고 좀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리포트 영상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은 DSR 40%가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앞으로는 DTI 60%가 적용됩니다. DSR과 DTI 모두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액이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DTI는 주택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 능력만 계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4%,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임대인은 1억 7,500만 원을, 연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3억 5천만 원을 지금보다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확대로 최근 급증하는 역전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위기를 넘길 뿐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김영림 님이 듬직한 한문도 교수님 하시고요. 네, 임금님 고맙습니다. 기획캔디님이 진짜 빠삭하신 분 나오셨다고. 여러분들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마에라 님이 한문도 교수님이네 크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경제정책 방향 얘기 들어보면 결국은 집주인들이 대출 더 낼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렇게 해서 역전세를 어쨌든 뚫고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뚫고 가겠다는 아니고요. 뭐 해결을 좀 해보겠다? 역전세난의 위험도를 좀 줄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딱 들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처럼 그런 얘기는 표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일반 분들은 바쁘시니까 그럼 일단 집주인들 돈 대줘서 역전세 없어지겠구나 생각하실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아까 보도에도 보셨잖아요. 보시면 1억일 때 3억 5천 정도 더 받잖아요. 네.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없을 때 얘기고. 다른 대출이나 뭐 이런 게 없을 때? 그렇죠. 다른 계산을 할 문제가 때 없을 때? 이분들이 그러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게 한 정부 정책 때문에 돈을 못 주냐. 그분들만은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돈이 모자르거나 그리고 또 해당이 안 되는 분들, 다중채무자 이런 분들은 연봉이 1억이더라도 이 DTI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원희룡 장관이 설명할 때 이런 표현 썼잖아요.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해가지고 이런 표현들이 픽스를 안 한 자체가 이게 다 풀 수 없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거고요. 네. 특히 전세가가 높은 지역 있잖아요. 네. 그쪽들은 이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워낙 높으니까. 네네. 갭이 있기 때문에요. 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다른 문제들이. 다른 문제들이. 또 그건 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역전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죠. 네. 거기에 제가 연구원님하고 직접 통화도 해봤어요. 네네.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요새 하도 통계를 잘 못 믿겠어가지고 그 전화를 드렸더니 네. 그 박사님이 하실 말씀이 원래 한 350만 가구 정도 전수 마이크로 데이터를 조사해야 되는데 220만 정도 하신 걸로 알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30% 정도가 누락이 됐죠. 네. 그 상태에서 보고된 내용이 위험 가구가 한 103만 조금 안 되게 102만 8천 가구 정도 나온다라고 보고서에 정리가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30%를 더한다 그러면 한 130만 가구가 되겠죠. 네. 그분들은 이제 위험한 가구이고 그리고 연평균으로 따지면 연평균이나 전체 보증금의 이제 위험한 액수를 따져보니까 가구당 한 7천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집집마다 다르니까 평균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비싼 주택 가격이 있는 지역과 뭐 지방에 가면 1억짜리, 2억짜리, 3억짜리 아파트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다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주택 가격이 높고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럼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지금 시점이네요. 네, 지금 일단 풀린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 해당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조금 돌려보니까 이거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겠구나.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구수를 물어보셨는데 네. 그 가구 중에 이제 10억짜리인데 만약에 전세가가 7억이었어요. 집이 15억으로 올랐어요. 그럼 전세가도 한 11억 올랐을 거예요. 네. 그럼 한 다시 7억으로 내려왔다고 가정할게요. 집값은 또 다시 조금 내려왔다 치고 그러면 7억을 돌려야 되니까 4억이 비잖아요. 갑자기. 근데 4억을 뭐 딴 데 썼던 뭐 했던 뭐가 못 하니까 대출 받아서 줬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대출 받은 집이 시가가 10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15억 내려와서 4억이 껴 있으니까 전세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이거 7억에 들어오겠어요? 집값이 10억인데 그렇죠. 대출하고 7억 더하면 11억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전세가를 낮춰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내보냈지만 돈을 다시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DTI에 또 걸리면 이게 난감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깡통 전세 사기로 사실 올 상반기에 사건이 굵직굵직하게 많았고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고 지금 많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예. 사실은 이게 빌라 전세 사기였는데 지금 또 일각에서는 뭐 아파트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사기 전세 부분에서요. 사기나 예, 맞습니다. 그 서울은 대부분 해당 안 되지만 수도권도 조금 그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긴 하지만 조금만 내려가면 지방에는 2억, 3억짜리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30~40%가 2, 3억짜리 아파트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일부 지역들이 있어요. 뭐 일자리가 많은 지역 근처에 아파트 역전세 이미 난 곳들이 그분들이 이제 신용도가 좋은 문제가 없겠지만 네. 지금 전세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 그 전세 사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터질 일이 하반기에 좀 많이 터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제가 전화를 받았냐면요. 네. 어떻게 아셔가지고 전화까지 오셨는데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세입자분이 만기가 3개월 뒤에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전화를 미리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한 달 내내 했는데 연락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가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요번에 TF 전세 지원센터 만들었잖아요. 네네. 거기를 한번 가서 여쭤봐라. 그랬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좀 가관인 게 뭐라 그러는데요? 임대기간 마치고 나서 그럽니다. 임대 기간을 마치고 나서요?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 네.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비싼 가격이 했거든요. 그렇죠. 한껏 올랐을 때 전세가 들어오신 분들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네. 이제 뉴스에 좀 더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연말 내년 초까지 그 정부가 일단 대책을 던졌지만 제가 볼 때 미봉책이거든요. 그 원금 훼손도 안 되고 뭐 외람된 얘기지만 그 주거기본법이라고 있어요. 네. 주거기본법이 이제 우리 주택 바우처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세 피해자 중에 뭐 고의로 자기가 피해를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정부가 어떤 케어를 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일단은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한 것을 내용을 보면 결론은 원금 보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이미 빚 졌고 빚을 더 지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LH가 매입한 거에 오랫동안 살게 해주겠다. 이자는 내야 된다. 그러면 진정성이 있다라면 정부가 제 생각에 그 주거기본법에 그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취약자, 뭐 고령자, 장애인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를 봤으면 일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되셨잖아요.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네네. 네. 그럼 그거를 갖다 시행령에다 한 줄 넣으면 되겠죠. 시행령에다 넣으면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조항을 받아서 넣으면 그 기금이 돈이 좀 있거든요. 그걸로 아까 말씀 올린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전세로 들어갔을 때 또 집을 샀을 때 이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보존해 줄 수도 있잖아요. 좀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자를 있는데. 받지 말고 네. 계속 내줄 수도 있잖아요. LH가 매입을 했다 그래도 임대를 내야 되잖아요. 네. 안 해주면 최고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자금을 이용해 도와주면 실제로 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도 않고 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서 이걸 왜 모를까 저도 아는데 뭐 좀 이런 더 생각 디테일하게 해봤습니다. 좀 들어가서 대책을 세우는 그렇죠. 게 필요할 그러니까 텐데. 진정성이 약해 보인다. 네. 봅니다. 그럼 다시 전세로 들어와서 이 전세가 흐름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뭐 제가 30년째 해보고 있지만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무조건 집값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네네. 다만 시간의 차이는 있고
이렇게 보도가 빨리 되고 이러면은 주택가격 하락에 좀 더 빨리 오는데 지금은 13대책, 네. 연초 13대책하고 또 특례보금자리론이 움직이고 있고 또 언론들에서 또 이제 좀 바닥이다, 뭐 상승이다 이런 기조를 막 띄워주니까 일단 그 바람을 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전세 가격 하락은 필히 매매 가격 하락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전세가 떨어지면 집값 떨어질 네, 수밖에 그래서 없고. 제가 하반기에는 주택 가격에 추가 하락 조정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최근에 경제신문 지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네. 최근에 경제신문 보도 보면 막 되게 뭔가 오를 것 같거든요. 뭔가 들썩일 것 그러면 같고. 제가 한 말씀 드린 거죠. 우리 영끌 때 기억하시면 돼요. 영끌 때도 똑같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뭔가 그 뒤에 책임 안 지잖아요, 언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뭐 건설사가 사주인 언론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뭐 부합되게 하려다 보니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과장되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KB 통계로는 서울 주택 가격은 아직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대신 거래는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속임수인데요. 100점 맞던 학생이 갑자기 시험을 안 봐가지고 빵점이 됐어요. 근데 네. 40점이 됐어요. 그러면 점수가 올라간 건가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러면 여기 뭐냐. 서울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한데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서울의 월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부터 통계를 냈는데요. 지금까지 한 거의 20년 좀 돼가죠. 평균 거래량이 작년에 좀 거래량이 적었으니까 재작년까지 그걸 10몇 년간을 통계해 내보면요. 6,100인 통계도 있고 6,200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6천 건 좀 넘어요. 월. 그리고 부동산이 상승기 때는 월 한 8천에서 15,000 사이. 그리고 최고 때는 2006년도에 19,000개 서울 아파트가 네. 한 달에. 한 달에. 19,000. 근데 지금 몇 개죠? 3,000개잖아요. 그러니까요. 확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예요? 6천, 7천은 돼야 정상 시장이고 8, 9천 가면 상승을 훅 가는 거거든요. 근데 3천이잖아요. 기저 효과죠. 1,000에서 3천이 되니까 3배 늘었지만 그러니까 100점 맞던 학생이 0점이 됐다 30점 된 건데 이걸 0점에서 3배 올랐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세배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렇죠. 완전히 속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평균선은 유지하고 추세가 상승 기조라면 6, 7천 가야 되는데 그 기조로 가면 저는 상승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 게다가 2009년도 있잖아요. 네. 9년도에도 글로벌 금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금융위기 있고 나서 그때 2009년 1월, 2월 그리고 2008년 11월, 12월에 지금 대책과 95% 똑같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저 바쁘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뭐 지금 뭐 전매 제한부터 쫙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DSR 제도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LTV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하나 거긴 더 해줬죠. 뭘 해줬냐면 분양가 이번에 고분양가들 뭐 할인해서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팔린 네네, 것들. 안 팔리니까. 그때는 안 팔린 것들이 만약에 분양가를 10% 낮춘다. 그러면 LTV를 85%까지 늘려줬어요. 그냥 거의 뭐 마음만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거래량이 9,000대로 올라가요. 몇 개월 동안. 네. 근데 그게 한 9개월 뒤에 꺾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주택을 살 수 있는 실수요가 가세해서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어떤 정책적으로, 부양책을 한계가 있는 거죠. 유효 수요가. 기억하시겠지만 수요의 이동이라고 있어요. 네. 수요라는 것이 집을 이제 뭐 아이스케이크 같이 뭐 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돈도 모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좀 계획을 많이 세워야 되죠. 그렇죠. 몇 네. 년 다 보시고 하시는데 근데 영클 시절에 막 따라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막 원래 마음이 급하니까. 네, 계획이 대부분은 2, 3년이나 3, 4년, 5년 뒤에 사실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미리 다 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수요는 당연히 줄겠죠. 실수요 자체가. 네, 수요 자체가 수요 볼륨 자체가. 자체가. 그런데 집은 많이 나오잖아요. 서울 지금 강남 이제 역전세 심하게 터질 거거든요. 가을에. 네. 그런 걸 보실 때 지금 말씀하신 상승이다라는 건 좀 너무 성급하고 좀 빠른 판단이다. 그냥 회복했다가 딱 맞다고 봐요. 회복세다. 어느 정도 회복했다. 어느 하락폭을. 그리고서 뒤에 기사는 정확한 건 뭐냐. 그러나 변동성이 많아서 하반기 시장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 정답이에요. 제가 볼 때. 정답이다. 네. 그러니까 잠깐 그 기사 제목에 뭐 들썩인다, 뭐 상승세다, 오름세다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되고 네. 일단은 그거는 그 숫자보다는 요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것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네. 금리 오른 거의 영향은 보통 뭐 아시겠지만 경제 사이클상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거의
6개월 하나 1년 정도 지나면 그 효과가 이제 안 좋은 효과들이죠. 네. 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새마을금고 뭐 이런 문제를 터지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렇죠. 네네.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현장 문제도. 그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상승장이라고 미리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미국도 이제 또 금리 올린대잖아요. 그렇죠.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쓰게 되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집을 더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 체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파도가 치는 것 같다. 그럼 파도가 좀 그치고 보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집이 네.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막 올라갈 때도 있었고 지금 이 집을 언제 사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사기 좋은 제품이라 그러면 죄송하고 사기 좋은 것을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예측에 최근에 뭐 수방사를 비롯해서 한 3군데 지금 몇천 세대 공공분양 나왔잖아요. 네네. 공공분양이 나왔는데 아마 내년 초까지 내년에 뭐가 있죠?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좀 높이고 선거에 도움이 되려면 좋은 정책을 써야겠죠. 좋은 정책은 뭐야? 전 정부 때 공공택지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네. 좋은 자리 다 체크해 놨잖아요. 표시도. 근데 뭐 시청자분들 느끼시겠지만 분명히 문재인 정부 때 집 많이 분양한다고 뭐 땅 많이 저거 해놓은 거 지정한 거죠. 택지 지정. 해놨는데 왜 분양을 잘 안 하지라는 게 계속 나왔었어요. 네네. 지금 할 때죠. 지금부터. 왜? 선거가 있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MZ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청약제도도 지금 많이 바꿨잖아요. 네. 무주택자나 청년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나왔고 제가 볼 땐 뭐 9월, 10월, 12월 내년 1, 2월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고 그거는 암만 시세 대비 80%를 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땐 주택을 구입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집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네네. 이때를 공략해도 네, 괜찮다. 거기 무조건 공략하시고 지금 기존 주택은 지금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최근에 아시겠지만 신고가 쳤던 것들이 등기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 가소유자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불분명해요. 정체가. 왜냐하면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보금자리를 썼잖아요. 네. 근데 9억 이상의 서울주택들이 막 오르는 말이에요. 그런 것 중에 신고가 취소하는 것도 많고 최근에는 엊그제죠. 강력 조사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450개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 일대에서 취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영끌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일부 좀 악덕 뭐 공인 이런 분들이 막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뭐 또 하나 말씀 올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실수라도 있고 이 분위기에 바쁘신 분은 뉴스 일일이 못 보고 이런 방송 못 드실 경우에 네. 이제 뉴스만 보면 메인만 연세 드신 분들도 더 그러겠죠. 메인만 보면 몰라하니까 돈이 있다면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돈이 있었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누가 살까라는 의문점도 있을 거예요. 영끌했을 때 돈 번 분들 계시겠죠. 네. 그분들은 너무 투자를 잘해서 이미 본인을 무주택자로 만들어놔요. 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분조차 네. 이때를 생각해서 공공분양 받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네. 좋은 거. 좋은 집도 막 팔고 그랬어요. 똑똑한 분들은. 그런 분들이 지금 다시 살 수 있는 타임이거든요. 막 올라갈 그런- 때 상승기에 팔고 무주택자 네. 입장에서 본인이 무주택을 만들고 바닥 칠 때를 기다렸다. 이걸 기다렸다. 하락장을 더 기다렸다. 내려갈 것 같지만 이 정도면 많이 내려갔다고 들어온 분도 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국토부가 마음만 있으면 자금 조달 계획서는 딱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데이터인데 그거는 발표를 안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너무 100% 이게 지금 막 상승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0개, 10,000개 가야죠.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6월, 7월까지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거래량이나 분위기가. 네. 그러나 이제 2009년도 그때도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9개월인가 10개월째부터 이제 바닥 나가지고 확 네. 꺾입니다. 딱 꺾였군요. 아무런 악재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러거든요. 9월, 10월에는 조정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이번 달하고 7월 말 8월까지는 조금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본 중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예측이 되더라고요. 네. 시크한 매버릭님이 X세대 무주택자는 웁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그 얘기 저분 때문에 또 제가 또 약간 업이 되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주택 정책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던지지만 그 주택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청년들 연봉 5천 받는 분들 다들
포기 상태거든요. 5천 받으면 2,500 겨우겨우 모으거든요. 그럼 10년 모아야 2억 5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높다라는 건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집을 다시 살 사람들은 누구예요?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청년들이 안 사면 어떻게 되죠? 뭐 집값이 내려와야지 정상이죠. 근데 지금 내려가죠. 왜 버티고 있죠? 왜? 지금 서울 예를 들면 아파트가 한 400만 조금 안 되는데요. 그중에 150만을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만 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왜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자꾸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는데 그 얘기하면 또 한 시간 가니까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전향적으로 조성 원가제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공공분양도 수방사 비싸게 나왔잖아요. 수방사 땅은 나라 땅이에요. 군부대 부지. 돈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건축비 뭐 뻔하거든요. 3억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기 정리가 되죠. 3억밖에 안 하면 자리야 5억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8억 7천까지 받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조성원가제를 했습니다. 네. 그게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파주나 이쪽에 분양할 때 집값이 8억 9억인데 거긴 4억이었어. 왜? 이미 애초에 정부가 땅을 살 때 국민들의 돈으로 샀잖아요. 국민들의 돈으로 산 땅을 네. 건축비만 더해서 분양하면 되죠, 그냥. 여기 땅값이 올랐다고 그 땅값을 국민들한테 매기면 어떻게 돼요? 장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하는 감정시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뻔히 아시면. 그러면 이걸 좀 현재 집권당에서도 청년들 생각하신다라면 이거를 조성원가제로 바꿔주면 지금 이제 공공분양가 아까 주택 있잖아요. 네. 그 주택들이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주 조금 부담 없는 가격대까지 내려오거든요. 가격대가 좀 그럼요. 합리적인 가격대가 될 거다. 그럼 그냥 뭐 2, 3억 수준으로 다 끝나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지금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네. 1주택자인데 네. 지금 제 후배 중에서도 애 이제 뭐 좀 학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내 자금에 따라서 여기를 샀는데 네네네네. 사실 좀 갈아타고 싶은데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저는 좀 갈아탄다는 편보다 그냥 네.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 학생이 생기거나 또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좁은 집에 또 여건이 안 돼서 좁은 집에 살다가 돈을 모았으면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상황이 이제 유주택자도 네. 처분 조건부로 주택 청약의 제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그 중과가 좀 있는데 그거 처분 조건도 3년을 늘려줬기 때문에 네. 기존 주택은 두 번째 시대도 공공 분양도 시도할 어떤 시기거든요. 내년 2월까지 똑같아요. 네네. 다만 일반 분들보다 문호는 좁아요. 물량 자체 중에 일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칠 필요는 없겠죠. 네. 유주택자라고 하시더라도 또 뭐 무순위 줍줍 제도를 또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발품을 파시고 좀 서칭을 하시면 제가 볼 땐 뭐 조금 가격이 높은 데들은 미분양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분양이 나고 나면 시장이 제 생각인데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공공분양을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가을 공공분양. 지나서 네. 두 번째는 그때 한번 시장 보시고 조금 조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좀 서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하반기에 시장 상황 보고 언제 네네. 들어갈지 좀 지금은 약간 막 가는 분위기니까 이런 말씀드릴게요. 이게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집값이 꼭지점가 영끌 때 갔다가 네, 갔다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냥 내려왔잖아요. 거래량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럼 얘가 그때를 돌파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소득이 늘었나요? 아니죠. 경제가 좋아졌나요? 아니죠. 네, 그럼 쭉쭉쭉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 시장만 보시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나열해 보니까 한 80에서 90%가 변동성이 심하고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부동산 PF 문제도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럼요. 새마을금고 그러면 지금 심리가 문제 또 있는데.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면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천천히 한 발 물르셔서 여러 가지를 함께 보시면 조급함은 조금 가라앉으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아까 미분양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쭉 네. 얘기하셨는데 미분양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분양돼서 대박 나는 경우도 있지만 미분양 난 이유가 있을 텐데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좀 잘 미분양 비싸니까 미분양이죠. 싸면 누가 안 사겠어요, 근데 그죠? 비싼 걸 샀을 때 이제 리스크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말씀해요? 이제 미분양을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미분양이요? 텐데. 네. 미분양이 됐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데가 있고 할인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인할 경우에 그 인근의 부동산 있잖아요. 네네. 그분한테 가서 뭐 조금 외람된 어떤 팁인데 가가지고 내가 미분양 난 걸 사고 싶은데 했을 때 공인중개사님이 손님을 대하는 액션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막 소진이 되고 있고 값을 떠받치고 있으면 조금 고자세로 얘기하십니다. 이거 미분양 금년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이고. 네네. 근데 이게 그럴 기미가 없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왕이나 여왕님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네. 제가 극한적으로 표현했지만 네. 어디서 좀 상냥하게 대해 주시면 그거는 물건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청약 분양권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고가 충분히 돼요. 그래서 분명한 점은 그럴 분들을 만나는 게 좋은데 꼭 제가 보면 2군데, 3군데, 4군데까지는 가요. 근데 7군데를 가시는 분은 못 봤어요. 네. 그럼 네. 7군데까지 가야 되나요? 저는 기본을 7군데를 말씀드리거든요. 기본이 7군데. 왜 7군데냐면 네. 암만 세상에 어지러워도 7명 중에 1명은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7명 중에 1명은 진실을 네, 얘기할 거다. 그렇죠. 네네. 그런 맥락에서 7군데를 가면 거짓말같이 이미 한 분, 2분, 3분, 4분 만날 때 감이 와요. 패턴이 있으니까. 네네. 여긴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느껴요. 그러면 느끼면 자신이 생기죠. 네. 여기는 좀 어려운 동네구나 그러면 정리하든지 다시 하면 되고 분위기가 약간 누구나다 그러면 내가 한번 강하게 이거 한 5천 정도 깎아주면 제가 살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런 액션이 나오게 돼요. 본인도 모르게. 네네. 그러면 또 거짓말같이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5천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뭐 가능한 시장 상황이다. 그게. 네. 미분양 그거 안 파는 것보다 빨리 팔고 이자 덜 내는 게 낫겠죠. 건설회사 입장에서. 네. 그런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면 내고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서울의 일부 인기 지역은 그럴 수가 없겠죠. 네네. 서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외에 이제 살만한 지역이지만 인기 지역이나 투자 뭐 이런 걸 안 바라고 실거주용이라 그러면 충분히 내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100% 제가 99%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공공분양 가장 주목해서 네, 1번. 1번. 네. 2번은 이제 어쨌든 하반기에 추가 이제 이 흐름이 꺾일 수 있으니 추가 하락 이런 거 좀 봐서 타이밍을 봐라. 네. 그리고 이제 다닐 거면 좀 발품 팔아서 7군데는 돌아다녀라. 네, 사실 때. 사실 때.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한번 지켜보시고 네. 미국이 한 번, 2번 올리면 우리 조정이 조금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 보신 다음에 우리 시장 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